한때 세계는 말발굽 아래에 있었다. 동쪽의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부족 연합은 순식간에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동유럽과 중동,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 두었다. 몽골 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도였고 공포였으며 동시에 질서였다.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고 성벽은 그들의 접근 소식만으로도 무너진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들이 정복하던 순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강해 보였던 바로 그 순간, 이미 내부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인다. 겉으로 보이는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 제국의 중심에는 칭기즈 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부족 간의 끝없는 복수를 금지했고 혈통보다 능력을 우선시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상인을 보호했다. 그가 만든 법, 야사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초원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끈이었다. 몽골군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규율을 중시했고 약탈은 허용되었지만 무질서는 금지되었다. 이 균형은 칭기즈칸 개인의 권위와 카리스마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제국의 질서가 한 사람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칭기즈칸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그 질서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결정은 초원의 하늘과 같았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가 죽은 순간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중심은 사라졌다. 후계자들은 제국을 이어받았지만 칭기즈칸 그 자체를 이어받을 수는 없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각자 뛰어났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몽골 제국은 넓었고 너무 넓었다. 말로 소통하던 초원의 질서는 성벽과 도시, 정착 문명 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야 했다. 정복이 계속될수록 몽골은 더 많은 도시를 얻었고 더 많은 문화와 종교, 행정체계를 끌어안게 되었다. 이는 곧 선택의 문제를 낳았다. 초원의 방식으로 계속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정착 문명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어떤 후계자는 중국식 관료제를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이슬람 문명과 융합되었으며 또 다른 이는 여전히 초원의 전통을 고집했다. 이 순간부터 몽골 제국은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여러 개의 제국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내부의 리듬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또한 권력 계승 문제는 언제나 제국을 좀먹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였다. 몽골의 전통에서 칸의 자리는 단순히 장자가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었다.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통해 합의가 필요했고 이는 언제나 정치적 갈등을 동반했다. 형제와 사촌, 숙부와 조카 사이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그 경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무력 충돌로 번지기도 했다. 제국의 군대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 힘은 더 이상 하나의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았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경쟁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몽골 제국은 너무 성공적이었기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다. 정복자였던 그들은 점점 지배자가 되었고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도시의 궁전에 머물게 되었다. 마을 위에서 자라난 후계자들은 비단과 대리석 사이에서 성장했고 초원의 바람보다 궁정의 정치에 더 익숙해졌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몽골 제국의 근본적인 힘이었던 기동성과 단순함을 약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했다. 세금 제도, 행정 조직, 지역 통치 체계는 제국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속도를 늦췄다. 한때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던 군대는 이제 행정과 보급을 고려해야 했다.
더 이상 모든 결정이 즉각적으로 내려지지 않았고 중앙의 명령은 지방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처럼 보였지만 몽골 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던 압도적인 속도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자연 환경 역시 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로 초원의 환경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이는 말과 가축에 의존하던 몽골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보급이 어려워지자 원정의 빈도는 줄어들었고 군사적 우위는 점점 희석되었다. 제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들은 점점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중앙은 이를 완전히 통제할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한순간에 폭발하지 않았다. 몽골 제국의 붕괴는 어떤 극적인 전투나 단일한 사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마치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 바람에 지워지듯 서서히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몽골의 이름을 두려워했지만 그 공포는 점점 과거의 기억이 되어갔다.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초원의 전사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고 제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의 느슨한 집합체로 변해갔다. 이 시점에서 몽골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락이라기보다는 변화에 가까웠다. 너무 거대해져서 하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제국의 자연스러운 분화였다. 그리고 이 분화의 씨앗은 이미 가장 강력했던 순간에 뿌려져 있었다. 역사는 늘 이렇게 아이러니하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이미 내려오는 길은 시작되고 있다. 몽골 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거대한 제국은 왜 결국 하나로 남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몰락은 정말 실패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유산이었을까? 그 대답은 이제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만 보이기 시작한다.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몽골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이름 아래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은 곧 혼란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초기에는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정복을 이어갔고 제국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그러나 확장은 곧 부담이 되었다. 너무 넓어진 땅은 하나의 중심에서 통제하기 어려웠고 초원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냈다. 몽골의 지배층은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복잡한 관료제와 인구 관리가 필요했고 페르시아와 이슬람 지역에서는 종교와 행정의 조화가 중요했으며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지방 귀족과의 관계가 핵심이 되었다. 하나의 제국이 이 모든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때부터 몽골 제국은 자연스럽게 분리된 중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대칸이 존재했지만 각 지역의 칸들은 점점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 결정은 중앙의 승인 없이도 실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몽골 제국은 서서히 4개의 거대한 정치 단위로 나뉘어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나라,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페르시아와 중동을 지배한 이란국, 그리고 러시아 지역을 장악한 킵차크 칸국, 즉 황금 호르드였다. 이 4칸국은 모두 몽골의 피를 공유했지만 더 이상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각 칸국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맞게 변화했고 그 변화는 곧 정체성의 분화를 의미했다. 원나라는 중국식 행정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정착제국으로 변모했고 그 과정에서 몽골 귀족들조차 점점 초원의 전통에서 멀어졌다. 차가타이 칸국은 초원의 전통을 비교적 오래 유지했지만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으로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란국은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며 완전히 다른 문명권으로 편입되었고 황금호르는 러시아 지역에 깊이 뿌리내리며 현지 정치와 얽히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몽골 제국이라는 개념은 실제 정치 현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통일된 힘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분리만이 아니었다. 권력의 정당성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칸의 권위는 점점 상징적인 존재로 변했고 각 한국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통치자로 인식했다. 쿠릴타이는 더 이상 모든 몽골 세계를 대표하는 회의가 아니었고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진 정치 무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후계자 분쟁은 더욱 잦아졌고 몽골인들끼리 서로 무기를 겨누는 상황도 늘어났다. 한때 외부 세계를 압도하던 군사력은 이제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었다. 또한 정복이 멈추면서 몽골 사회의 구조도 변화했다. 전리품과 새로운 땅을 통해 유지되던 귀족층의 충성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칸들은 병사들에게 줄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과 행정을 강화해야 했고 이는 다시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졌다. 초원의 자유로운 삶에 익숙했던 몽골 전사들은 점점 도시와 궁정에 묶이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말 위에서 살아가던 민족이 궁정의 정치와 문서 행정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낳았다. 여기에 문화적 동화가 더해지면서 몽골 지배층은 점점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식 옷을 입고 이슬람식 법을 따르며 러시아식 귀족 문화를 흡수한 몽골인들은 더 이상 하나의 문화로 묶이기 어려웠다. 이 변화는 단순한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적응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이라는 틀을 유지하기에는 치명적인 요소였다. 제국은 통합을 필요로 했지만 현실은 분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몽골 제국의 분열은 반란이나 혁명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하고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각 한국은 점점 독립국가처럼 행동했고 중앙의 명령은 점점 형식적인 문구로만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몽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이름 아래에는 서로 다른 법, 서로 다른 신앙,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이 시점에서 몽골 제국은 이미 하나의 제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몽골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진 여러 나라들의 느슨한 집합체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외부의 압력 앞에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고 정복당했던 지역들이 힘을 회복하면서 몽골의 지배는 점점 도전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몽골 스스로가 더 이상 하나로 싸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제국을 유지하던 공통의 목표와 공포, 그리고 초원의 이상은 이미 과거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분열의 순간은 곧 몽골 제국 몰락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이 균열 위에서 일어났을 뿐이었다. 하나였던 제국은 네 개의 길로 갈라졌고 그 길들은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몽골 제국의 몰락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네 개의 칸국으로 나뉜 이후에도 몽골 세계는 한동안 스스로를 여전히 강대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몽골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국의 내부에서는 이미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전쟁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고 반란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대신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다. 몽골의 지배층은 더 이상 초원의 천막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은 궁전에 머물렀고 비단과 금, 향신료로 둘러싸인 삶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웠다. 정복한 땅이 넓어질수록 지배자는
그 땅의 질서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몽골이 스스로를 규정하던 핵심 정체성이 점점 흐려졌다는 점이었다. 한때 몽골의 힘은 단순함과 기동성, 그리고 공동체적 결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도시 문명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단순함은 복잡한 행정과 정치로 대체되었고 결속은 이해관계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원나라의 궁정에서는 중국식 의례와 관료제가 일상이 되었고 이란국에서는 이슬람 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정치의 중심에 섰다. 각 한국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점점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갔다. 이는 통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몽골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몽골 귀족들은 더 이상 같은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고 같은 신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같은 미래를 상상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분화는 군사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몽골군은 혈연과 충성으로 묶인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 한국은 현지 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병력의 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몽골 특유의 전투 방식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몽골 장수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정치와 권력 유지에 쏟아야 했고 전쟁은 이전처럼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변해갔다.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서는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졌다. 칸의 자리는 여전히 매력적인 목표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와 배신은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제국 전체에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과거에는 외부의 적이 공동의 목표를 제공했지만 이제 몽골 세계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제국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각자의 칸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 사회는 점점 계층화되었다. 초기에는 비교적 평등했던 귀족 구조가 점차 고착되었고 권력은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었다. 초원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궁정 문화 속에서는 혈통과 연줄이 더 큰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제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 역시 제국의 기반을 흔들었다. 정복 전쟁을 통해 얻어지던 전리품과 조공에 의존하던 경제는 정복이 멈추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들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강화했고 이는 피지배 민족의 불만을 키웠다. 몽골 지배층은 점점 정복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저항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에는 빠른 이동과 압도적인 공포로 반란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졌고 공포는 익숙함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몽골이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국의 권위를 잠식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다. 제국은 물리적인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유지될 때 비로소 제국은 제국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몽골의 이미지는 점점 현실적인 정치 세력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는 저항과 반란의 가능성을 키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몽골의 통치 방식은 점점 지역화되었고 중앙의 통합적 전략은 사라져갔다. 각 한국은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몽골 전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몽골 제국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기억 속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남아있던 것은 이름과 혈통,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의 영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제국은 서서히 주변부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부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고 그 균열은 외부의 충격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틈이 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외부 세계, 그리고 몽골 제국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순간들에 관한 것이다. 몽골 제국의 내부가 서서히 느슨해지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한때 몽골의 말발굽 아래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던 도시와 왕국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힘을 축적하고 있었다.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언젠가 저항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몽골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시절,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몽골의 속도가 느려지고 내부 분열이 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하자 세계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은 여전히 무적일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제국의 균열은 외부로부터 본격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중국이었다.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수많은 한족 관료와 농민들은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었다. 몽골 지배층은 중국식 행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철저한 신분 구분을 유지했고 이는 깊은 불만을 쌓아 올렸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재해와 세금 부담이 겹치자 민중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눌러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란은 처음에는 작은 봉기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조직화되었고 몽골군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앙의 명령은 늦게 전달되었고 지방의 몽골 장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이 흐름은 명나라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는 몽골 제국이 처음으로 완전히 밀려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영토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몽골이 영원한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다. 서쪽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란국이 지배하던 페르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점차 결집하기 시작했다. 몽골은 한때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며 이슬람 세계의 중심을 무너뜨렸지만 그 충격은 오히려 공동의 기업과 저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 통치자들은 몽골에 맞서기 위한 연대를 모색했고 몽골의 내부 분열은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몽골군은 여전히 강했지만 더 이상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보급은 길어졌고 지형에 대한 이해는 현지 세력보다 부족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가 반복되자 몽골의 권위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러시아 지역에서도 황금 호르드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초기에는 조공을 통해 간접 통치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공국들은 점점 힘을 키워갔다. 특히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몽골의 정치 구조를 학습하며 그 틀 안에서 성장했다. 역설적으로 몽골의 통치 방식은 러시아 국가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고 결국 그 방식은 몽골을 밀어내는 데 사용되었다. 몽골에 대한 공포는 세대가 바뀌며 희미해졌고 새로운 지도자들은 더 이상 초원의 전사를 신하처럼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몽골은 싸울 수 있는 상대였고 협상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는 몽골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전술과 조직, 약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때 혁신적이었던 기동전과 심리전은 점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이 개발되었다. 성벽은 더 높아졌고 보급로는 철저히 보호되었으며 몽골이 강점을 발휘하던 개방된 평원으로의 유인은 점점 줄어들었다. 몽골의 전쟁 방식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놀라움이 사라진 전술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몽골 내부의 분열은 외부 세력에게 명확한 기회를 제공했다. 각 한국은 서로를 도울 여력이 없었고 때로는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한 지역에서 몽골이 패배하더라도 다른 칸국이 이를 만회해주지 않았다.
제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생존을 고민하는 개별 국가에 가까웠다. 외부 세계는 이 사실을 빠르게 간파했고 더 이상 몽골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분리된 상대였고 각계격파의 대상이 되었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이처럼 내부의 약화와 외부의 성장이 맞물리며 가속화되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세계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과정이었다.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제국은 이미 절반 이상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몽골의 이름 앞에서 떨지 않았고 그 이름은 과거의 이야기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조용했고 동시에 잔인했다. 몽골은 자신들이 언제 제국이기를 멈추었는지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세계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몽골 제국의 몰락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몽골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남게 되었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이 한순간에 녹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온도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잃어가는 과정과도 같았다. 제국은 이미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들은 더 이상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원나라는 중국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황금호르는 러시아 공국들의 성장 속에서 점차 힘을 잃었다. 이란국과 차가타이 칸국 역시 내부 분열과 외부 압력 속에서 점점 존재감을 상실해갔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몽골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의 공포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몽골인들은 제국의 중심에서 밀려나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거나 정착한 땅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민족과 문화 속에 흡수되었다. 그 과정은 패배라기보다는 변화에 가까웠다. 몽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고 그 흔적은 세계 곳곳에 남았다. 그들이 만든 교역로는 훗날 실크로드의 기반이 되었고 동서양을 잇는 교류의 통로는 이후 수세기 동안 문명의 흐름을 바꾸었다. 몽골의 행정 방식과 군사 조직은 정복당했던 지역들의 국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 그들을 몰아낸 국가들조차 몽골의 제도를 참고해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했다. 역설적으로 몽골 제국은 스스로 무너지면서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끝까지 유지했던 셈이다. 몽골의 몰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힘의 한계가 아니라 통합의 어려움에 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넓게 확장된 제국은 결국 하나의 중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칭기즈 칸이라는 인물의 비범함은 제국을 탄생시켰지만 그 비범함에 의존한 구조는 그의 부재 이후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다. 제국은 제도보다 인물에 기대고 있었고 이는 장기적인 안정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또한 몽골의 이야기는 문화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복자는 언젠가 지배자가 되고 지배자는 결국 변화해야 한다. 몽골은 변화에 적응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을 하나로 묶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는 실패라기보다는 제국이라는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였다. 오늘날 몽골 제국은 종종 잔혹한 정복자의 이미지로만 기억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질서, 법, 관용,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려 했던 시도가 존재했다. 그들이 만든 세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세계였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한 시대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다.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제국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고 여러 문명과 국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존과 경쟁을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몽골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몽골 제국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고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초원의 바람은 지금도 몽골 땅을 가로질러 불고 있고 그 바람은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국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몰락의 서사가 아니라 변화와 유산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다. 잠들기 전 이 긴 제국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남길 수 있다. 가장 강했던 제국은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사라짐은 정말로 끝이었을까? 몽골 제국의 역사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대답으로 남아있다. 몽골 제국이 역사 속에서 더 이상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세상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제국의 깃발은 사라졌고 칸의 명령은 더 이상 대륙을 가로지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역사는 종종 제국의 탄생과 몰락을 선명한 장면으로 기억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몽골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열어놓은 세계는 다시 닫히지 않았다. 동서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교역망은 새로운 국가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사람과 물자, 사상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몽골 이전의 세계가 여러 개의 단절된 문명권이었다면 몽골 이후의 세계는 느슨하지만 연결된 하나의 공간에 가까워졌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몽골은 의도했든 아니든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제국의 몰락 이후 등장한 국가들은 몽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몽골이 남긴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명나라는 몽골의 행정과 군사 경험을 연구해 중앙 집권을 강화했고 러시아는 몽골의 조공 시스템과 통치 방식을 흡수해 제국 국가로 성장했다. 이슬람 세계 역시 몽골의 파괴 이후 재편되며 더 강한 종교적 정치적 결속을 만들어냈다. 몽골은 패배자였지만 동시에 스승이기도 했다. 제국의 붕괴는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강했던 군대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으며 통합되지 않은 힘은 결국 분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세계는 몽골을 통해 배웠다. 그러나 이 교훈은 단순히 경고로만 작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 질서와 국제관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다. 이후 등장한 제국들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을 중시했고 인물 중심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통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몽골 제국의 실패는 다음 제국들의 성공 조건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었다. 몽골인들 자신에게도 이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제국을 잃은 민족은 다시 초원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정착한 지역의 일부로 녹아들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지만 세계 속에서 살아남았다. 몽골이라는 이름은 한동안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역사와 문화의 일부로 재해석되었다. 오늘날 몽골은 제국의 후예라기보다 초원의 기억을 간직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음악과 언어, 생활 방식에는 여전히 제국 이전과 이후의 시간이 겹쳐 흐르고 있다. 몽골 제국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흥망성쇠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확장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이었다. 속도와 정복, 효율과 공포로 유지되던 세계의 질서는 결국 지속될 수 없었고 그 한계는 조용히 드러났다. 하지만 동시에 몽골은 세계를 연결하고
문명을 교차시키며 이후 시대가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실패와 공헌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거대한 연결망 속에 놓여 있다. 정보는 국경을 넘고 경제는 서로 얽혀 있으며 문화는 끊임없이 섞이고 변화한다. 이 구조의 가장 초기 형태는 몽골 시대에 이미 나타났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하나의 중심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언제든 균열을 낳을 수 있으며 다양성을 관리하지 못한 통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마지막은 단순한 역사적 결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간사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이야기는 더욱 조용해진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떠 있다. 한때 그 바람과 별 아래에서 세계를 움직였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몽골 제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길고 느린 여운이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제국이 아닌 인간은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몽골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해 소리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오래도록 남아 우리 곁에서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이 이 제국이 남긴 마지막 힘일지도 모른다.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남았다. 몽골 제국의 깃발이 더 이상 대륙을 가로지르지 않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지도나 국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다. 한때 세계의 중심에 서 있던 민족은 다시 초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혹은 정착한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었고 제국의 주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몽골인들은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 인간으로 돌아왔다. 말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시 바람과 풀의 리듬에 몸을 맡겼고 제국의 행정에 묶였던 이들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었다. 어떤 이는 중국의 농부가 되었고 어떤 이는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에 흡수되었으며 어떤 이는 러시아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 몽골이라는 이름은 점점 하나의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기억과 혈통, 이야기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몽골의 언어와 노래, 생활 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초원의 민요는 여전히 밤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졌고 말저주로 만든 음료와 이동식 천막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다. 제국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다시 자신들의 뿌리에 가까워졌다. 권력의 무게가 사라지자 삶은 다시 단순해졌고 그 단순함 속에서 인간은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조용히 증명되었다. 역사 기록은 대개 전쟁과 정복, 왕과 제국의 흥망을 중심으로 서술되지만 그 기록 사이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다. 몽골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은 제국의 확장에 동원되었고 몰락의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다. 그들에게 제국의 붕괴는 거대한 비극이기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공포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규칙 속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몽골 제국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두 가지 모습으로 남았다. 하나는 잔혹한 정복자의 이미지였고 다른 하나는 세계를 연결한 존재라는 평가였다. 이 두 이미지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역사에서 나온 서로 다른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몽골을 악으로 기억하거나 변화의 촉매로 해석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선택이 있었다. 제국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갔다. 몽골 제국이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은 아마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전까지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던 문명들은 몽골 시대를 거치며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연결되었다. 이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후의 세계는 다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몽골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열어놓은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래서 몽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제국의 몰락을 실패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다음 시대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함께 바라본다. 몽골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에 가까운 질문을 남겼다.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밤이 깊어지고 생각이 잦아들수록 제국의 이야기는 점점 개인의 이야기로 변한다. 한 사람의 삶은 제국보다 작지만 그 삶들이 모여 역사를 만든다.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초원의 별은 변함없이 빛났고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불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역사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몽골 제국의 마지막은 기록 속에서 끝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권력 너머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몽골 제국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장면 앞에 서게 된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바람에 흔들리는 풀,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작은 인간의 모습이다.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국도, 수많은 도시와 왕국을 무너뜨렸던 군대도 결국 이 장면 속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로 돌아온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진실이다. 어떤 권력도 자연보다 오래 남지 못하고 어떤 제국도 인간의 시간 위에 설 수는 없다. 몽골 제국의 붕괴는 잔혹한 패배의 이야기라기보다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구조가 어떻게 인간의 한계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들은 너무 빠르게 확장했고 너무 넓은 세계를 한 번에 품으려 했다. 그 결과 통합보다 분화가 먼저 찾아왔고 질서보다 이해관계가 앞서기 시작했다. 이는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역사 속 모든 제국이 비슷한 길을 걸었다. 다만 몽골은 그 속도가 유난히 빨랐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몰락은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이다. 왜 그렇게 강했던 제국이 유지되지 못했는가? 그 답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에 있었다. 사람들은 변했고 삶의 방식은 달라졌으며 제국을 지탱하던 공통의 꿈은 서서히 흐려졌다. 정복이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제국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빠른 성장, 무한한 확장, 끝없는 경쟁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피로와 균열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몽골 제국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묻는다. 강함이란 무엇인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정복인가? 아니면 남겨진 삶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역사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예를 들어 보여줄 뿐이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노래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제국은 사라졌지만 인간의 일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몽골의 초원에서는 지금도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칭기즈 칸의 이름도 제국의 영광도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풀을 흔들고 별 아래에서 잠든 사람들의 숨결을 스친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위로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조용한 삶이라는 사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에 드는 당신에게 몽골 제국의 몰락은 더 이상 거대한 비극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느림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가장 강했던 제국도 결국 한 시대의 일부였고 가장 평범한 하루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역사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생각은 계속된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시간은 흐르며 인간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역사는 오늘도 조용히 이어진다. 제국이 무너진 뒤의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다. 몽골 제국의 이름이 더 이상 공포로 울려 퍼지지 않게 되었을 때 세상은 큰 소리로 환호하지도 한숨을 길게 내쉬지도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초원의 사람들은 말의 굽을 돌보고 가축을 옮기며 계절의 흐름에 몸을 맡겼고 정착지에 남은 이들은 밭을 갈고 시장을 열며 다음 날을 준비했다. 제국의 붕괴는 역사책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작은 변화의 연속이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그러나 어딘가 달라진 공기. 더 이상 칸의 명령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몽골의 지배가 끝난 땅에서는 오래 억눌렸던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어떤 이는 자유를 느꼈고 어떤 이는 불안함을 느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질서 역시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는 종종 묻는다. 제국의 몰락은 해방인가 혼란인가? 몽골의 경우 그 답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 의미는 달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공포의 시대는 끝났고 공포 뒤에 남는 것은 늘 선택의 시간이라는 점이다. 몽골 제국이 사라진 뒤 세계는 더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의 거대한 의지에 의해 움직이던 세계는 여러 개의 작은 의지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는 느리고 불완전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다. 몽골의 군사적 질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열어놓은 길과 교류는 남았다. 상인들은 여전히 이동했고 사상은 국경을 넘었으며 기술과 이야기는 서로 섞였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연결은 지속되었다. 이것이 몽골 제국이 남긴 가장 조용한 영향이었다. 시간은 언제나 권력을 이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칭기즈 칸의 이름은 돌에 새겨졌고 연대기에 기록되었지만 바람은 그 이름을 반복하지 않는다. 바람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속도로 불고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떠 있다. 제국의 흥망은 자연의 리듬 앞에서 아주 작은 파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제국의 이야기는 점점 낮은 목소리로 바뀐다. 분노와 승리의 외침은 사라지고 대신 질문이 남는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확장하려 했는가? 왜 통합은 그토록 어려웠는가? 그리고 왜 인간은 늘 자신이 만든 구조보다 오래 살아남는가? 몽골 제국의 마지막은 이 질문들을 우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답을 주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이야기는 더 부드러워진다. 제국의 경계는 흐려지고 남는 것은 초원의 풍경과 사람들의 숨결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제국의 영광을 노래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간다. 역사란 결국 그 두 가지가 겹쳐지는 공간이다. 기억과 현재, 영광과 일상. 몽골 제국은 그 겹침 속에서 사라졌고 동시에 남았다. 사라진 것은 권력이었고 남은 것은 인간의 삶이었다. 이 차분한 깨달음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가라앉게 만든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들기 전에 듣기에 어울린다. 제국의 끝에서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호흡을, 정복이 아닌 지속을 떠올리게 된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몽골 제국도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초원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조용한 기억으로. 이 기억은 더 이상 세계를 흔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돌아보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 밤은 깊어지고 이야기는 점점 낮아진다. 제국은 잠들었고 인간은 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시간이 더 흘러가자 몽골 제국은 더 이상 현실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의 대상도 두려움의 이름도 아니었다. 대신 이야기 속의 존재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몽골이 언제 어디를 정복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고 대신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라는 문장으로 그 모든 시간을 요약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제국이 전설이 되는 방식이다. 현실에서 사라진 권력은 기억 속에서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기억은 신화에 가까워진다. 몽골 제국도 그렇게 서서히 역사에서 물러났다.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그 기록을 살아있는 현실로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새로운 세대에게 몽골은 더 이상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과거의 교훈이었고 때로는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에 불과했다. 초원의 말발굽 소리는 연대기 속 문장으로 바뀌었고 칸의 명령은 학자의 해석 속에서만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몽골 제국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 어떤 기록에서는 잔혹한 파괴자로 남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세계를 연결한 개혁자로 묘사되었다. 이 서로 다른 이미지들은 충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존재했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복수의 얼굴을 가진다. 하나의 제국이 하나의 의미로 정리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몽골의 경우 그 거대한 규모와 빠른 확장은 해석의 여지를 더욱 넓혔다. 어떤 이는 몽골을 인간의 폭력성이 극단으로 치달은 사례로 보았고 어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최초의 세계체제 실험으로 평가했다. 이 두 시선은 모두 사실이었고 동시에 불완전했다. 제국은 언제나 단일한 설명으로 담아낼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 제국의 이야기는 점점 정제되었다. 전쟁의 참혹함은 줄어들고 영웅서사는 강조되었으며 칭기즈칸은 인간을 넘어 상징적인 인물로 재구성되었다. 그의 실제 모습보다는 그가 대표하는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사람들은 혼란보다 질서를, 복잡함보다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국은 점점 서사로 바뀌었다. 이야기 속의 몽골은 현실의 몽골보다 단순했고 명확했으며 때로는 과장되었다. 하지만 그 단순화 속에서도 하나의 진실은 남아 있었다. 몽골 제국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확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한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질문을 남겼다.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몽골 이후의 모든 제국과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였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다른 수많은 강대국들도 이 질문 앞에서 각자의 답을 시도했다. 몽골은 가장 빠르게 도달했고 가장 빠르게 그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몽골의 몰락은 실패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너무 빠른 통합은 균열을 낳고 너무 넓은 지배는
중심을 약화시킨다는 사실. 그러나 이 경고는 비극적인 어조로 전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몽골 제국의 이야기는 차분하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스스로를 시험해 본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이야기는 더 낮은 음성으로 바뀐다. 전쟁의 소음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생각의 여백이다. 제국의 이름은 여전히 크지만 그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몽골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 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이해하려는 순간 제국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대상이 된다. 몽골 제국이 전설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전설이 되었다는 것은 오래 살아남았다는 의미다. 현실의 권력은 짧지만 이야기 속의 존재는 길다. 몽골은 더 이상 세계를 움직이지 않지만 세계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은 다른 어떤 형태의 영향력보다도 오래 지속된다. 오늘날 우리가 몽골 제국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은 공포도 분노도 아닌 묘한 거리감이다. 너무 멀어서 손에 잡히지 않지만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지점에서 제국은 완전히 역사로 옮겨간다. 살아있는 기억에서 해석되는 기억으로, 그리고 그 해석은 각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다시 쓰인다. 몽골 제국은 그렇게 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제국의 마지막 형태다. 무너지지도 승리하지도 않은 채 질문으로 남는 것.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몽골 제국의 진짜 마지막은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다는 사실을 제국은 그때 비로소 조용히 잠들었다. 초원의 밤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질문뿐이다. 제국이 전설이 되었을 때 인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가? 그 대답은 다음 이야기 속에서 아주 조용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몽골 제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현재형을 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결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감각이다. 시간이 모든 것을 가져간 뒤에 남는 고요함. 한때 세계를 흔들던 제국도 결국 이 고요함 속으로 돌아간다. 몽골 제국의 마지막은 불길 속의 몰락도, 처참한 패배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소멸이었다. 더 이상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이 작동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낮은 목소리로만 불리는 순간 제국은 그때 비로소 끝난다. 칭기즈칸이 세웠던 세계는 너무 거대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훨씬 넘어섰고, 그래서 그의 부재 이후에는 누구도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 제국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는 생존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이라는 이름을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밤이 서서히 깊어지듯 조금씩 어두워지는 흐름이었다. 사람들은 제국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것이 역사에서 가장 흔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결말이다.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는 결국 인간의 크기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강력했던 제국도 사람들의 믿음과 선택, 그리고 시간이 함께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몽골은 세계를 하나로 묶었지만 그 세계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공통의 이유를 오래 붙잡지 못했다. 정복 이후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흐려지는 순간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해체되기 시작한다. 몽골 제국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일상이다. 초원의 사람들은 다시 계절을 따라 이동했고 정착지의 사람들은 밭을 갈고 아이를 키웠다. 세계는 여전히 돌아갔고 제국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어느 날의 뉴스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역사는 이렇게 끝난다. 소리 없이. 그러나 완전히. 오늘날 우리는 몽골 제국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떠올린다. 왜 그렇게 강했는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는지. 이 질문들은 단지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너무 빠른 성장, 끝없는 확장, 단일한 중심에 대한 의존은 언제나 매력적이지만 그 끝에는 균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몽골의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준다. 그래서 이 제국의 몰락은 실패담이 아니라 경고이며 동시에 위로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을 덜어주는 진실이기도 하다. 인간은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고 일상은 권력보다 강하다. 밤이 깊어지고 이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몽골 제국은 더 이상 거대한 그림자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파도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진 흔적에 가깝다. 파도는 사라졌지만 바다는 남아있고 바다는 또 다른 파도를 만들어낸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바닥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숨쉬고 잠들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몽골 제국의 마지막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들기 전에 듣기에 어울린다. 긴 권력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다시 인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제국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초원의 바람과 별빛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제국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것이 몽골 제국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그렇게 이 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